안녕하세요. 10분 책 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말글터입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젠 화장만으론 주름을 감출 수 없구나.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성급하게 흐른다. 시간은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부모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 눈을 뿌리는 주범은 세월이다. 병원에 들를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선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나가기 마련이니까.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물었다. 의사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투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난 그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씹어 음미했다. 환자에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좌우봉원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동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 넣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당신은 5월을 닮았군요. 1년 12달 중에서 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가장 좋아한다. 5월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잘하다가 아닐까 싶다. 5월을 뜻하는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증식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 5월이 되면 모든 게 쑥쑥 자란다. 들판의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충만해진다. 몇 해 전 5월 한 여인을 향해 내 안에 숨어있던 수줍은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그 고백은 햇빛이 못 미치는 우물 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수맥을 퍼올리는 일처럼 조심스러웠다. 난 은밀하게,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 표현을 고르고 고른 끝에 사랑해요, 좋아해요 같은 말 대신 당신 정말이지 5월을 닮았군요 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고백했다. 물론 이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여주인공에게 들이댄 당신의 눈동자를 위해 건배라는 대사만큼이나 간질간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진심이었다. 진심은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한다. 더군다나 사랑이란 감정은 은유와 무척 닮았다. 사랑이 싹트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은 호수요 식의 은유적 문장을 습관적으로 동원해 연정을 드러내곤 한다.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시적인 표현이 시도 때도 없이 자라기 때문이다. 몇몇 작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메타포로 시작된다 라고.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 후배 녀석이 7년 넘게 사귄 여자와 실컷 싸우고 헤어졌다. 녀석은 그녀를 잊어야겠다는 핑계를 대며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얼큰하게 취하고 나서는 옛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망고 불변의 진리가 떠오른다. 늘 술이 문제다.
중요한 건 평소 문학이나 드라마와는 담을 쌓고 사는 녀석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다. 선배, 우린 목적지 없이 여행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목적지 없이. 녀석의 표현이 그랬다.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종착지를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둘만의 여행을 떠났으나 어디선가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길을 잃었노라고. 그러면서 녀석은 괜찮아요. 곧 잊을 테죠.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으며 전두엽이 잘려나간 사람처럼 흐리멍덩한 눈으로 날 바라봤다. 그 표정은 제 사정을 들었으니 이제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만 지나면 곧 무뎌질 거야 라거나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잖아 같은 식상한 멘트를 쏟아내며 어설픈 위로를 건네기 싫었다. 그저 뜬금없이 류시화 시인의 나무의 시에 나오는 짤막한 구절을 들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배의 넋두리를 듣다 보니 오래전 나를 스쳐 지나간 추억과 상념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서 녀석이 들을 듯 말 듯한 소리로 혼자 조용히 읊조렸던 것 같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 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난 건하게 취한 후배를 택시에 우겨 넣다시피 한 다음 심야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옆좌석에서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키득대고 있었다. 그들을 슬쩍 바라보다가 사랑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생각했다. 우린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황량한 사막에서 야자수라도 발견한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다가선다. 그 나무를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불이 나게 뛰어간다. 그러나 둘만의 극적인 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 서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 발걸음은 네가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역시 사랑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너를 알고 싶어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10분 책말이었습니다. 말과 글에는 따뜻함과 차가움의 온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